천륜을 저버린 어미가 제 자식마저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다니. 동네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손가락질을 하며 그녀를 모질게 비난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 것이니 그리 알아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식을 데려가느냐.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헌데 한 달 후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 제위 시절 경기도 광주 땅 어느 산골 마을에 춘심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5해를 살아오며 시집살이 3년째를 견디던 춘심은 온순하고 말이 없기로 소문난 며느리였습니다. 친정이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라 글을 읽을 줄 알았지만 시댁에서는 그 사실조차 숨기고 살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신분제가 엄격했고 여인은 삼종지도를 따라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물며 몰락 양반가의 딸이 평민 남정네에게 시집온 처지라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살 길이었지요. 춘심이 이 집에 시집온 것은 3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산 너머 고개를 넘어 가마를 타고 왔을 때 춘심의 나이 22이었고 친정은 몰락한 양반가였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으나 당쟁에 휘말려 관직을 잃고 낙향했으며 병을 얻어 춘심이 16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마저 그 이듬해 뒤따라 가시니 춘심은 먼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양반가 딸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처지였지요. 중매쟁이가 혼처를 들고 왔을 때 친척 어른은 서둘러 혼사를 결정했습니다. 신랑감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힘이 장사이고 성실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춘심은 고개를 숙이고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신분은 달라도 성실한 사람이라면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이었지요. 첫날 밤 신랑 철수를 마주한 춘심은 그가 말수가 적고 우둔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철수는 아내에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으며 춘심이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한두 마디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환갑을 넘긴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냈다며 으스대는 여자였지요. 첫 상견례 날 박씨는 춘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가냘픈 몸에 힘 하나 없어 보이는 며느리가 못마땅했던 게지요. 그날 저녁 춘심이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서자 박씨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 집에는 귀한 마님 따위 없느니라. 새벽같이 일어나 물 깃고 밥 짓고 빨래하거라. 손 놀릴 일이 태산 같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게다. 춘심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날부터 여인의 가혹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트기 전 첫 딸기 울 무렵이면 여인은 무거운 눈을 떴지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사랑채 작은 방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면 어둠 속에서 우물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물동이에 가득 담아 이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고되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물동이를 놓칠 뻔했고 여름이면 땀이 등을 적셨지요. 물을 길어오면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솥에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김치를 정갈이 꺼내 담았지요. 시어머니의 밥상을 가장 먼저 차려 올리고 남편의 상을 준비한 뒤에야 춘심은 식은 밥 한 그릇을 겨우 입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밥상을 물리고 나면 시린 설거지감이 산더미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얼음 둥둥 뜬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끝이 에이듯 시려왔으나 여인은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릇을 닦고 마당을 쓰는 것도 모자라
장독대 구석구석을 훔치고 산더미 같은 빨래와 끝없는 바느질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마치 며느리의 고통을 즐기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일거리를 만들어 던져주었지요. 먼지 한 톨을 핑계 삼아 마당을 다시 쓸게 하고 김치가 짜다며 모진 타박을 퍼붓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애써 끝낸 바느질조차 땀이 고르지 못하다며 사정없이 뜯어내게 하니 여인의 눈시울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등잔불을 켤 무렵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누구 하나 기댈 곳 없는 처지였습니다. 시집 온 지 첫 해가 지나갈 무렵 그녀에게도 귀한 태기가 찾아왔으나 그것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지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고 헛구역질이 났건만 시어머니는 눈길 한번 따스하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을 태웠다며 불호령을 내리며 가녀린 며느리를 거칠게 몰아세웠고 빨래가 덜 되었다며 모진 구박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어머니 눈치만 살필 뿐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요. 아니 입을 열 줄을 몰랐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철수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와 밥을 먹고 잠들 뿐 집안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10달을 견디고 춘심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자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춘심이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하자 박 씨는 비웃었습니다. 요즘 계집들은 약해 빠져서 탈이란 말이다. 옛날 우리 때는 아이 낳고 사흘 만에 일터로 나갔느니라. 춘심은 몸이 회복되지 않은 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젖을 물리면서도 한 손으로 바느질을 했고 아이를 업고 밥을 지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이가 5살, 작은아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두 아들은 춘심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품에 안길 때면 모든 고통이 잊혔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을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불러주시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흘렀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뼈를 애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손이 시려 두레박을 놓칠 뻔했지만 꾹 참고 물동이를 이고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춘심아, 왜 이리 미적거리느냐? 진작 밥상이 들어왔어야지. 춘심은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와 나물을 정갈하게 담아 안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상을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무슨 밥이냐? 설익었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춘심이 고개를 숙이자 박 씨는 밥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릇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밥알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춘심은 무릎을 꿇고 밥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릇 조각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심을 말없는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말이 없었고 장터에 나가도 필요한 물건만 사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다를 떨 때도 춘심은 그저 물만 길어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춘심을 순박하고 어리석은 여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춘심은 양반가 출신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 더욱 구박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었습니다. 춘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들고 나면 춘심은 촛불을 켜고 몰래 글을 읽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천자문과 소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춘심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빠들과 함께 사서삼경을 배웠고 시를 짓는 법도 익혔습니다. 비록 여자라는 이유로 과거를 볼 수는 없었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만으로도 춘심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는데 첫째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하고 계셔요? 잠결에 들려온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춘심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재빨리 책을 감추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밤이 깊었으니 어서 다시 자거라.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아셔요? 춘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이의 입을 조심스레 막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말거라. 할머니께서 들으시면 정말 큰일이 난단다. 첫째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고 춘심은 곤히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어 아이들만큼은 당당하고 바르게 키우리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면서도 밖에서는 손자들을 앞세워 세상 둘도 없는 자애로운 어른 행세를 일삼았습니다. 마을 잔치라도 열리면 착한 며느리 덕분에 손자 복을 누린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허풍을 떨었지만 대문을 닫기가 무섭게 여인에게 온갖 구박을 퍼부었지요. 그런데 더욱 기괴한 것은 여인이 친정에서 소중히 가져온 혼수 물건들이 하나둘씩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혼례 때 받았던 은비녀가 없어지더니 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도 보이지 않았고 성껏 간직하던 비단 보자기마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여인은 시어머니의 소행임을 짐작했으나 혹여 누명을 씌웠다가는 더 모진 화를 당할 것이 뻔했기에 그저 가슴속에 소리 없는 한을 쌓아갈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사랑채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은비녀와 비단 보자기를 보따리에 싸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숨을 죽인 채 멀찍이 떨어져 뒤를 밟으니 박 씨는 장터로 향해 한 행상에게 그 소중한 물건들을 미련 없이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낯선 이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춘심의 마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 처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지고 싶었으나 지금 시어머니와 맞섰다간 집에서 쫓겨나 아이들과 생이별을 하게 될까 두려워 본척 만척 발길을 돌려야 했지요. 하지만 춘심은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하며 차갑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 시어머니의 이 모든 악행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두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춘심은 아무도 모르게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수 물건을 훔쳐간 날짜와 팔아넘긴 물건의 목록을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또한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모진 학대까지 단 한 자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춘심은 마을 어귀에서 구슬하던 무당 할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응시하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지요. 새댁, 얼굴에 깊은 한이 서려 있구려. 깜짝 놀란 춘심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자 무당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그 한을 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그때까지 부디 잘 견디시게나. 하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네. 그 따뜻한 위로에 춘심은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 천지에 제 아픔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다 여겼는데 이 노파만은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할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붉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춘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 소중한 증표를 넣어두게나. 훗날 반드시 요긴하게 쓰일 날이 올 것이니 말이오. 춘심은 그 주머니를 건네받아 품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감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욱 신중하고 세밀하게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의 악행은 물론이고 훗날 증자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둘 모아 붉은 주머니를 채워나갔습니다. 은비녀를 사간 행상의 이름과 혼수 목록을 적은 종이,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족보 조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 자신을 구해낼 증자가 되고 아이들을 지킬 무기가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큰아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제법 영특하여 길에서 마주치는 글자를 보면 막힘없이 읽을 줄 알았지요. 밤마다 남몰래 정성껏 글을 가르쳐온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마당 한 구석에서 나뭇가지를 들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박씨는 사색이 되어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상놈의 자식이 감히 글을 쓰다니. 박씨는 서슬 퍼런 기세로 아이의 손을 낚아채더니 회초리를 치켜들었습니다. 춘심은 심장이 멎는 듯한 놀람에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았지요. 어머님,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르친 것이니 제 잘못입니다. 뭐라? 내가 글을 안다는 말이냐?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씨는 분에 못 이겨 며느리를 향해 모진 손찌검을 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여인네가 주제도 모르고 이 집안에서 글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용납지 않는다. 춘심은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싸주며 그저 묵묵히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자 박씨는 아이를 방 안으로 끌고 가 무참히 매질을 시작했지요. 방 밖에서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던 춘심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붉은 주머니를 꺼내 그날의 일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린 손자에게 매질을 가한 날짜와 그 수모의 기록들로 주머니는 점점 두툼해져 갔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나간 춘심은 다시금 무당 할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척해진 얼굴을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세댁, 어찌 얼굴빛이 전보다 더 어두워졌구려.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춘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인 한과 고통을 할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듣더니 박씨가 전에도 며느리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가련한 이는 병이 아니라 굶주림 끝에 숨을 거두었소. 내가 그때 그 가엾은 몰골을 똑똑히 보았지. 할머니는 품속에서 은빛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비녀 하나를 꺼내 춘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친정에서 가져왔던 은비녀와 그 모양새가 어찌나 똑같은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이것이 바로 전 며느리가 남긴 유품이라오. 주인이 올 터이니 전해달라며 내게 맡긴 것이지. 춘심은 비녀를 건네받아 손에 쥐었으나 밀려오는 공포와 슬픔에 손이 떨려 멈추질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확실한 증자를 모두 갖춘 뒤에 움직여야 하며 그 전에 들키면 전 며느리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진 싸움을 반드시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관아의 나장들이 백성들에게 알릴 방을 붙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춘심과 할머니는 서둘러 장터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방 앞에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었지요. 나장은 목청을 높여 방문의 내용을 크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사또께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고자 하시니라. 누구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거든 지체 말고 관하로 나아와 고하라. 그 소리를 듣는 춘심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라면 혹시 공명정대한 판결로 자신의 한을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춘심의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댁, 아직은 때가 아니오. 확실한 증자가 더 필요하니 성. 급하게 움직였다간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소. 춘심은 할머니의 조언에 깊게 숨을 몰아쉬며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100번 옳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춘심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집안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치밀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악행을 더욱 세세하게 기록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자들을 철저히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전 며느리가 남긴 은비녀는 붉은 비단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괴하고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의 악행이 전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변한 것이었지요. 여인이 장터에서 정성껏 사온 쌀을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곳에 숨겨두고는 며느리가 곡식을 훔쳤다며 억울한 누명을 씌워 몰아세웠습니다. 또한 정성을 다해 지어 올린 밥상을 일부러 바닥에 엎어버리고는 도리어 솜씨가 부족하다며 며느리를 엄하게 꾸짖었지요. 급기야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방안까지 샅샅이 뒤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인기척을 죽인 채 살금살금 며느리의 방으로 스며들었지요. 여인은 잠든 척 숨을 죽이며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박 씨는 무언가를 찾는 듯 방 안의 옷가지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지요. 다행히 붉은 주머니를 옷 속 깊숙이 감춰둔 덕에 발각되지는 않았으나 빈손으로 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여인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장터에서 무당 할머니를 만난 것을 누군가 보고 고자질한 것이 분명했기에 이제 더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서둘러 할머니를 찾아가니 노파는 여인의 얼굴만 보고도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았지요. 결국 들키고 말았구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마지막 증자를 확보해야 하오. 노파는 박 씨가 혼수를 팔아넘긴 행상에 거쳐와 전 며느리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 이의 이름을 일러주었습니다. 춘심은 며칠간 조심스럽게 증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건을 사간 행상은 처음엔 입을 닫았으나 간곡한 사정에 결국 박 씨에게 은비녀와 비단을 싸게 샀음을 실토하며 증언을 약속했지요. 또한 이웃의 노파를 찾아가니 그녀는 전 며느리가 모진 학대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며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춘심은 비로소 관아에 고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여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가혹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안방으로 불려간 여인의 앞에는 차디찬 눈빛의 시어머니와 고개를 떨군 남편 철수가 서 있었지요. 내가 감히 무당년을 만나고 마을을 들쑤시며 흉측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지. 박 씨의 서슬 퍼런 추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누가 감히 몰락한 집안 여편네의 말을 믿어주겠느냐. 철수야, 당장 인연을 내쫓거라. 남편은 망설이는 듯 했으나 결국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지켜주길 바랐던 남편의 배신에 여인은 이를 악물며 마음을 굳혔지요. 더는 이 집에 미련이 없었으나 두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만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어찌합니까? 하고 피맺힌 물음을 던지자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 것이니 그리 알아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식을 데려가느냐?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홀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지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무모하게 버티다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자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춘심은 이를 악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지금 나가겠습니다. 춘심은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목숨보다 소중한 붉은 비단 주머니뿐인 단출한 짐이었지요. 깊이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추며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꼭 돌아오마. 반드시 너희를 지켜낼 것이다. 차오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오직 서늘한 달빛만이 그녀의 뒷모습을 외로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날 새벽에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 앞에서 박 씨는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밤중에 도망을 쳤다오. 글쎄, 어린 자식들까지 매정하게 버려두고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집안일에 불평불만이 많더니 급기야 사단이 났구려. 어미가 자식까지 내팽개치다니 이게 정녕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낙네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의 말만 들은 사람들은 이제 여인을 천하의 페류나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그 누구도 그녀가 왜 정든 집을 떠나야 했는지 그 속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가련한 시어머니 행세를 완벽히 해냈고 사람들은 그 거짓을 사실로 믿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춘심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마을에는 온갖 흉측한 소문이 번져나갔지요.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달아났다느니 본래 성미가 괴팍해 시어머니를 구박했다느니 하는 근거 없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박 씨는 이 소문에 부채질을 하며 장터마다 다니며 며느리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를 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흉계나 꾸미고 무당년과 어울리며 집안 재산을 훔쳐 달아날 계획이었던 게 분명해요. 사람들은 박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춘심은 마을에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인근 무당 할머니의 집에 숨어 지내며 반격을 위한 마지막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춘심을 작은 방에 숨겨주고 정성껏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춘심은 낮에는 숨을 죽이며 방 안에 머물다 깊은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관아에 제출할 원정을 써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사실을 정리하며 시어머니의 악행을 단 한 자도 빠짐없이 기록했지요. 박 씨가 며느리의 소중한 혼수를 훔쳐 판 일부터 며느리를 짐승처럼 학대한 일, 그리고 앞서온 며느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과 어린 손자들에게 가한 매질까지 상세히 적혔습니다. 춘심은 행상과 마을 노파 그리고 할머니까지 자신을 위해 증언해줄 이들의 이름도 잊지 않고 올렸습니다. 붉은 비단 주머니에는 전 며느리의 은비녀와 혼수 목록을 적은 얇은 종이 그리고 친정의 내력을 증명할 작은 족보 조각만이 소중히 담겼습니다. 박 씨에게 매질을 당할 때 찢겨나간 저고리 조각은
따로 보따리 깊은 곳에 갈무리에 두었지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춘심에게 나지막이 일렀습니다. 세댁, 이제 관아의 고할 원정은 완성되었소. 허나 새 사또께서 관아의 기틀을 완전히 잡으실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며 때를 기다려야 하오.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며 어미를 찾는 아이들의 꿈을 꾸다 눈물로 베갯니들 적시며 깨어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을 후벼 파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온 마을 안악이 전해준 이야기는 처참했습니다. 춘심이네 아이들이 요즘 끼니도 제대로 못 잊는다더군요. 박씨 마님이 도망간 며느리에게 난 화를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풀고 있답니다.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듣던 춘심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악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큰아이는 어미를 찾다 모진 매를 맞았고 작은아이는 밥을 달라고 울다 차가운 골방에 갇혔다고 합디다. 춘심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싶어 몸을 일으켰으나 할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오. 지금 나서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이들을 영영 구할 수 없게 되오. 춘심은 피눈물을 삼키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박 씨가 아이들을 앞세워 장터에서 동정표를 얻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가엾은 아이들을 보시오. 어미라는 년이 자식까지 버리고 달아났으니 이 무슨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자식 버린 춘심을 욕하며 홀로 손주들을 거두는 박 씨를 훌륭한 할머니라 칭송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의 동정을 방패 삼아 마을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갔지요. 춘심은 그 소식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으나 차갑게 식은 눈으로 원정을 다시금 매만졌습니다. 그 분노는 복수의 날을 위해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날카로운 무기처럼 접어두었습니다. 한 달이 흘러 새 사또가 부임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춘심에게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사또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분이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뜰히 살피신다는 것이었지요. 춘심은 그동안 피눈물로 써내려간 원정을 다시금 살피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붉은 비단 주머니와 증자가 담긴 보따리를 품속에 품고 관아로 향하려던 바로 그때 마을 사람이 할머니의 집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소. 춘심이네 큰아이가 우물에 빠졌다오. 그 말에 춘심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정신을 잃었다는 소리에 춘심은 할머니의 만류도 뿌리치고 한밤중에 어둠을 뚫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자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집 앞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춘심은 사람들을 해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창백한 낯빛으로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큰아이의 곁으로 달려가자 박 씨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가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춘심은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아이를 안았습니다. 어미가 왔다. 정신 차려라. 춘심의 목소리에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어미를 확인하고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 가냘픈 목소리에 춘심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원의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박 씨는 여전히 춘심의 팔을 잡아당기며 독설을 내뱉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춘심을 향해 페류나라며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그 모든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집을 떠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정 자식을 버린 페류나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춘심은 품속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잠시 떠났던 것입니다. 이 주머니 안에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춘심은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혼수를 훔쳐파신 일, 저를 짐승보다 못하게 학대하신 일, 그리고 전 며느리를 죽게 만드신 일까지 모두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고 박 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춘심은 내일 아침 관아에 모든 것을 고하겠노라 선포했습니다. 당황한 박 씨가 달려들어 주머니를 빼앗으려 했으나 춘심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요. 바닥에 넘어진 박 씨가 춘심을 도둑이라 몰아세우며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춘심의 당당한 기계와 박 씨의 비겁한 모습에서 의구심이 싹튼 것이지요. 춘심은 아이를 잠시 내려놓고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관아로 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자식 곁에 머물겠으니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춘심은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간 방 안에는 춘심과 두 아이, 그리고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는 박 씨만 남았습니다. 춘심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긴 어둠이 끝날 것이라고, 내 자식들을 반드시 이 지옥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춘심은 소중한 증자가 담긴 보따리와 붉은 주머니를 가슴에 단단히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밤새 기력을 회복한 큰아이와 어미의 치맛자락을 꼭 쥔 작은아이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춘심은 두 아이의 손을 결연히 잡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 무당 할머니가 묵묵히 뒤를 따랐고 진실을 확인하려는 마을 사람들도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는 창백한 얼굴로 집안에 숨어 버티려 했으나 뜻밖에도 아들 철수가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다. 밤새 아내의 서슬 퍼런 눈빛과 어머니의 당황한 기색을 지켜본 철수는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모양이었지요. 관아 앞은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윽고 관아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나장이 외쳤습니다. 사또께서 좌정하셨다. 억울한 사정이 있는 자는 나와 아래라. 춘심은 아이들의 손을 잠시 놓고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당상 위에는 새로 부임한 김사또가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60에 가까운 연배였으나 그 눈빛만은 백성의 고통을 꿰뚫어 보듯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고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이른 아침부터 관아를 찾았느냐? 춘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부는 이 고을 박시댁 며느리 춘심이라 하옵니다. 오늘 소부는 인륜을 저버리고 악행을 일삼은 시어머니 박씨의 죄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옵니다. 사또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춘심은 품고 있던 보따리와 붉은 주머니를 풀어 그 안에 담긴 원정과 증자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한다 함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로구나. 무슨 사연이 있는지 숨김없이 아뢰어 보거라. 사또의 준엄한 몽령에 춘심은 품속에서 정갈하게 작성한 원정을 꺼내 바쳤습니다. 나장이 이를 받아 올리자 사또는 문서를 펼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내에는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서늘하게 울려 퍼졌지요. 문서에는 지난 3년간 박 씨가 저지른 악행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혼수를 훔쳐 판 일부터 며느리에게 가한 모진 매질, 손자들을 골방에 가둔 일, 그리고 전 며느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내막까지 말입니다. 사또의 미간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문서를 탁 내려놓으며 박 씨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박 씨는 듣거라. 이 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냐? 박 씨는 사시나무 떨듯하며 무릎으로 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어찌 시어미를 고발하는 저런 망측한 저 아이의 말을 믿으십니까? 모두 소인을 모함하려 꾸며낸 거짓이옵니다. 사또가 다시 춘심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자가 있느냐? 춘심은 곁에 둔 보따리와 붉은 주머니를 풀어 그 안에 소중히 보관해온 증자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먼저 전 며느리의 은비녀를 높이 들었지요. 이것은 박 씨의 학대로 숨을 거둔 전 며느리의 유품이옵니다. 그녀가 죽기 전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당 할머니께 맡긴 것이옵니다. 이에 무당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으리 소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전 며느리는 굶주림과 매질 속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어갔사옵니다. 이 비녀가 바로 그 증거이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춘심은 이어 혼수 목록과 찢어진 저고리 조각을 내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혼수를 훔쳐 장터에 파셨고 저를 학대하셨사옵니다. 때를 맞춰 장터 행상이 나타나 박 씨에게 비녀와 비단을 샀음을 증언했고 이웃 노파까지 나서 박 씨가 며느리들을 굶기고 때리는 것을 담 너머로 지켜보았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증자와 증언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자 박 씨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갔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것이냐? 사또의 호통에 박 씨는 말문이 막힌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춘심은 마지막으로 보따리 속에서 조심스럽게 족보 조각을 꺼냈습니다. 사또 소부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아버님께 글을 배웠사옵니다. 그 덕에 시어머니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할 수 있었사오니 이 기록이 바로 제 삶의 증명이옵니다. 사또는 춘심이 정연한 문장으로 기록한 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토록 세세하게 기록하다니 내 지혜와 인내심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사또는 다시 박 씨를 엄하게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학대하고 재물을 탐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죄로 하늘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니라. 사또가 집행을 명하는 문서를 덮고 노쇠 방망이를 탁 내려치자 관아 마당에는 진실이 밝혀진 것을 축하하는 백성들의 함성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씨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며느리 춘심에게 돌려주라. 또한 박 씨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자신의 죄를 참회할지어다. 사또의 서슬 펄언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나장들이 박 씨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박 씨는 넋이 나간 듯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요. 안 됩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 씨는 모진 곤장을 맞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관아 밖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천둥 같은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옳다. 악인이 제 벌을 받았구나. 춘심 씨가 100번 옳았어. 라며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그녀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은 그 소란 속에서 오직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큰아이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지요.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같이 살 수 있어요? 춘심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셋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단다. 작은 아이도 어미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춘심은 두 아이를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으나 이번에는 가슴 미어지는 슬픔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이때 사또가 다시 춘심을 불렀습니다. 춘심아,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춘심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사또 앞으로 나아가자 사또가 인자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지혜롭고 강인하도다. 그 모진 억울함을 참고 견디며 명백한 증자를 모은 것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내 집과 빼앗겼던 재산은 모두 내게 돌려줄 것이니 이제 근심을 털어내거라. 감사옵니다. 사또 나으리. 춘심이 정중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어 사또가 남편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앞으로 기어 나왔지요. 사또가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내 어미의 죄를 알고도 방관한 것 또한 큰 허물이나 마지막에 어미를 관하로 데려와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했으니 그 죄는 묻지 않겠노라. 대신 내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라. 철수는 춘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자 정말 미안하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소. 어미 말만 믿고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으니 내 죄가 깊소. 춘심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무치게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고개를 떨군 그의 모습이 이제는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지요. 철수는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둔하고 효심에 눈이 멀었을 뿐임을 춘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지난 일은 덮어두고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중심을 잡고 좋은 아비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 위로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또가 관아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위엄 있게 선포했습니다. 여러 백성들은 잘 들으시오. 춘심은 자식을 버린 페리나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발휘한 현명한 어미였소.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쉽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무엇이 참된 진실인지 살피려 노력하시오. 그 서슬 퍼런 꾸짖음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침을 뱉으며 욕하던 이들이 이제는 춘심을 향해 사죄의 말을 건넸지요. 춘심은 그들을 원망하는 대신 그저 잔잔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관아를 나서며 춘심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자리에는 시리도록 맑고 푸른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다가와 춘심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잘했소, 새댁. 참으로 모진 세월을 잘 견뎌냈소.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스스로의 의지로 해낸 일이요. 하늘은 제 스스로를 돕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 법이라오. 춘심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숨막히는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춘심과 아이들이 마음 편히 숨쉬고 웃을 수 있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어미된 도리를 저버리고 도망쳤다고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지만 사실 춘심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10년도 아닌 단 한 달 만에 돌아온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 박 씨가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렸던 것은 며느리가 품속에서 꺼낸 증자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춘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또의 판결에 따라 박 씨의 재산은 모두 춘심에게 돌아왔습니다. 낡은 집과 기름진 밭, 그리고 박 씨가 그간 남의 눈을 속여 모아둔 재물까지
모두 춘심의 것이 되었지요.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세월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뜻밖의 얻은 그 재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분하게 큰 집을 처분하여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네 식구가 몸을 누일 작은 집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름진 밭의 절반 또한 팔아 무당 할머니와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살해했지요. 무당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을 때 춘심은 증자를 담았던 붉은 비단 주머니를 할머니 손에 고이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할머니께서 주신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소임을 다했으니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보탠 이 은자로 남은 여생을 부디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이 돈은 받을 수 없소.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이런 것을 받겠소. 하지만 춘심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할머니는 춘심의 진심 어린 눈빛에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단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통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심은 아이들과 함께 비로소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집은 작아졌으나 그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호통도 아이들의 울음 섞인 매질 소리도 없었지요. 춘심은 아침마다 정성껏 밥을 차려주고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큰아이는 총명하였고 작은아이도 형의 뒤를 졸졸 따르며 천자문을 노래하듯 음조렸습니다. 남편 철수는 처음에는 아내를 대하는 것을 몹시 어색해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춘심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요.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철수가 마당에 앉아있는 춘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참으로 못나고 어리석었소. 당신에게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아비가 되고 싶소. 춘심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의 젖은 눈동자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참회가 담겨 있었지요. 춘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가 아닌 앞만 보고 나아가시지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철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춘심의 투박해진 손을 잡았습니다. 춘심 또한 그 떨림을 밀어내지 않고 맞잡았지요. 10년의 불신이 녹아내리고 부부 사이의 새로운 신뢰가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뼈가 바스러지게 일하고 밤에는 아들 곁에서 서툰 목소리로 글을 배웠습니다. 아내의 고귀함을 이제야 깨달은 남편의 뒤늦은 참회였지요. 꽃바람 불던 어느 봄날 옥에 갇혔던 시어머니 박 씨가 병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춘심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원수였으나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인연이었지요. 춘심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례를 준비합시다. 아무리 미웠어도 제 아이들의 할머니 아니십니까? 철수는 경악했습니다. 당신이 어찌 그런 마음을, 그 모진 일을 겪고도 정녕 괜찮소? 춘심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산 사람의 도리는 다해야지요. 그것이 제 마음도 편히 내려놓는 길입니다. 춘심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세상에 저런 성녀가 어디 있나? 춘심의 인품은 고을 전체의 향기처럼 퍼졌고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춘심은 두 아이와 함께 산소에 올랐습니다. 무덤 앞에 절을 올린 뒤 춘심은 바람에 한을 실어보내듯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진 욕심 다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제 원망도 이 바람에 묻어보냅니다. 저승에선 부디 평안하소서. 춘심의 목소리엔 더 이상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용서만이 남아 있었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 봄볕은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페류나라 손가락질 받던 춘심의 이름은 이제 고을 전체에 지혜롭고 강인한 어미의 표상으로 드높아졌습니다. 큰아들은 과거를 준비하는 늠름한 선비가 되었고 철수는 성실한 농군이 되어 가족을 지켰지요. 어느 별빛 찬란한 가을밤 마당에 둘러앉은 가족을 보며 철수가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임자, 고맙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춘심은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네 사람의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춘심은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10년의 한을 끊어내고 끝내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진정한 승리는 피의 복수가 아닌 지혜로 진실을 밝히고 용서로 삶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지혜로 무장하고 인내로 때를 기다려 용기로 정의를 세운 강한 어미 춘심. 그녀의 위대한 승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